옛날 옛적 인천의 푸른 바다 위에는 마법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감춰진 신비로운 섬이 있었다. 이 섬은 소금성이라고 불렸고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소금으로 뒤덮여 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금은 바닷소금처럼 짠맛이 아니라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소금섬을 지키고 있는 이는 바로 소금 마녀였다. 그녀는 아름다우면서도 신비로운 존재로 섬의 중심에 있는 소금 궁전에 살면서 섬을 방문하는 이에게 신비로운 능력을 주곤 했다. 그러나 그녀가 소원이나 능력을 줄 때에는 반드시 한 가지 그녀가 내는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다. 만약 그것을 풀지 못한다면 영원히 섬에 갇히게 되는 운명이었다. 어느 날 인천항 근처 마을에 사는 소년 준수가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소금섬의 전설을 듣게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소금섬에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소원이 이루어지는 소금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 준수는 항상 가난한 가족을 돌보아야 했기에 그 소금을 찾아 그들의 삶을 바꾸고 싶었다. 준수는 어느 날 밤 몰래 배를 타고 소금섬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다. 밤하늘에는 유난히도 많은 별들이 반짝였고 바다 위에는 몽환적인 푸른빛이 가득했다. 그렇게 얼마를 헤엄쳤을까 드디어 준수는 신비로운 소금섬에 도착하게 되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준수는 소금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다. 그는 섬의 중심부에 있는 소금 궁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저 멀리 하늘 높이 솟은 궁전이 보였고 눈부신 소금 결정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준수가 궁전에 다다르자 소금 마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준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곳이 어째서 불러내었는지 알고 싶구나, 아이야. 너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그러나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금 마녀는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다.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으며 땅보다 깊은 것은 무엇일까? 준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순간 소금 마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내가 진정한 답을 찾았구나.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마. 그리하여 준수는 소금섬의 신비로운 힘을 빌어 그의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소금섬의 전설은 인천 마을에 전해 내려왔고 사람들이 진심 어린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소금 마녀는 기꺼이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이어졌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대한민국 충청북도의 작은 마을 음성에는 신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음성은 아름다운 자연과 평온한 농촌의 경치로 유명했지만 그곳의 숲속 깊은 곳에는 신비한 영혼들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여름날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숲에서 희미한 불빛과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을에서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수아였습니다. 수아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늘 숲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숲에는 위험한 것들이 있다고 경고하며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수아는 달빛 아래서 홀로 숲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땅은 부드러운 침묵으로 감싸였고 숲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길을 따라 나아가다가 신비로운 분위기에 압도되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나타난 것은 환한 불빛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수아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가까이 다가가며 이 신비한 존재들에게 말을 겁니다. 영혼들은 수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이 땅에서 살아갔던 선조들의 영혼으로 매년 이맘때면 모여들어 이날을 축하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춤과 노래는 마을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비밀 의식이었으며 이런 전통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어져 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마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합니다. 아침이 되어 수아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그녀가 겪은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후로 음성은 단순한 농촌 마을이 아니라 신비로운 전설과 함께하는 특별한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고 매년 여름이면 마을 사람들은 숲속에서 개최되는 특별한 축제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음성의 숲은 단순한 자연의 공간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의 지혜와 기억을 이어주는 중요한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산과 맑은 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 횡성에는 고요한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산의 정령이 거주한다 하여 산신령의 호수로 불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매년 초여름에 풍작을 기원하며 이 호수 주변에서 성대한 축제를 열었다. 전설에 따르면 산신령은 자연의 균형과 사람들의 행복을 수호하며 호수에 비친 달빛의 움직임을 통해 마을에 온갖 행운과 기적을 내려준다고 했다. 호수 근처에는 장작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한 부부가 살았다. 부부는 자식을 간절히 원했지만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얻지 못해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 마침내 한밤중이었다. 부부가 거처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이상하게도 호수의 물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다. 당신, 저기 호수 좀 봐요. 아내가 말했다. 오늘 밤 호수는 뭔가 특별하단 느낌이 드네요. 그러자 남편은 뜻 모를 불안과 기대에 호숫가로 걸음을 옮겼다. 부부가 호숫가에 다다르자 달빛은 호수 위에서 무아지경으로 춤을 추고 있었고 그 순간 호수 중간에서 한 줄기 빛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그 빛 속에서 남편은 산신령의 모습을 보았다. 산신령은 길고 은은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랫동안 너희의 간절한 바람을 들었다. 성실하게 자연을 품어주고 살아온 너희의 마음이 늘 가상했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내리노라. 산신령은 그 순간 휘황찬란한 빗무리를 부부에게 내리쬐었고 사라지기 전 이렇게 덧붙였다. 곧 너희의 가정에 행복의 꽃이 필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후 아내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하했다. 아기는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안에서 자라났고 부모는 산신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매년 호숫가의 축제를 더욱 성대하게 가꾸어 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호수의 기적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가졌고 산신령의 축복이 깃든 호수를 영원히 아끼고 존경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횡성의 마법 호수는 섬세한 전통과 함께 후대에게도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남겨졌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강진 지역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리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들판에는 풍성한 곡식이 자라고 있었으며 강은 맑고 푸르게 흘렀습니다. 대개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대장장이 주홍 할아버지의 구분등 때문에 가끔 악몽이라도 꾸듯 아침이면 이마에 땀이 맺히곤 했습니다. 주홍 할아버지는 마을의 대장장이로 누구보다도 좋은 연장을 만드는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연장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었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주홍 할아버지에게 느끼는 고마움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주홍 할아버지는 밀려드는 일거리에 항상 바빴고 그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작은 연못 근처에서 알록달록한 아이들의 신발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발은 어느새 매일 밤 한 켤레씩 사라졌고 마을 아이들은 더 이상 연못 근처에서 뛰어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려하기 시작했고 여러 소문들이 떠돌았습니다. 누군가는 산속에 도깨비가 심심해서 저지르는 장난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요정들이 그 신발을 가져다 요술을 부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신발을 수선하는 기술로 알려진 영희 아줌마는 그 이유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영희 아줌마는 사라진 신발의 행방을 직접 찾기 위해 연못 근처에서 몰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연못 근처의 버드나무와 춤추듯 일렁이는 물결을 배경으로 그녀는 나뭇잎 사이로 숨죽이며 야생동물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못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한 무리의 작은 요정들이었습니다. 요정들은 아이들의 신발을 손에 들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발을 소재로 별의 요정 신발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 신발들을 신으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신발을 수선하고 복원할 줄 아는 영희 아줌마는 이 요정들의 사정을 듣고 나서야 이들의 장난스러운 본안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아줌마는 요정들과 거래를 하기로 합니다. 자신이 그 요정 신발을 만들어주는 대신 아이들에게 다시는 신발을 훔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요정들은 기꺼이 그 약속을 받아들였고 영희 아줌마는 맑은 시냇물과 하늘빛을 배합해 요정들을 위한 특별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강진 마을은
다시 평온한 나날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신발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연못 주변에서 신나게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영희 아줌마가 만든 신발을 신고 하늘을 신나게 날아다니는 요정의 모습이 반짝반짝 빛나곤 했습니다. 주홍 할아버지는 건강을 다시 회복하였고 강진 마을은 다시 한번 경이로운 이야기를 간직한 채따뜻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5번째 이야기만 옛날 산과 강이 어우러진 광주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전설과 신비가 가득한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무등산은 높은 봉우리로 인해 많은 이들의 경외 대상이었고 동시에 다양한 설화의 무대가 되었다. 무등산 아래 작은 마을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다. 이 설화는 해마다 열리는 빛의 축제와 관련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연등제라고 불렀으며 수많은 등이 빛을 발하며 하늘을 수놓는 모습은 그 어느 행사보다도 장관이었다. 하지만 이 축제는 단순한 기쁨의 축제가 아니었고 마을을 수호하는 신비로운 존재와 이와 더불어 오는 위험을 다루는 행사였다. 옛날 옛적 광주에는 거대한 호랑이가 무등산의 숲속에 살고 있었다. 이 호랑이는 평범한 호랑이가 아니었다. 그가 나타나면 주위의 모든 것이 어둠에 잠기며 생명체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이 호랑이를 진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연등을 띄워 산과 마을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호랑이가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마을 어른들의 전언이었다. 마을에는 연등제를 주관하는 등화장이라는 직책이 있었다. 등화장은 매년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산속으로 들어가 호랑이를 진정시킬 방법을 논의하며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연등으로 하늘을 수놓았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호랑이 앞에서 연등을 띄우며 그의 분노를 가라앉히곤 했다. 이렇게 하여 수십 년 동안 마을은 호랑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해 등화장의 아이였던 영수가 연등제를 앞둔 준비 과정에서 우연히 호랑이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되면서 이야기는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려졌던 호랑이의 그림 밑바닥에 새겨진 고대 문자에서 그 이름이 드러난 것이었다. 이름은 찬란한 어둠이었고 그것은 호랑이의 진정한 본성과 뗄 수 없는 키워드였다. 영수는 이름을 알게 된 순간 호랑이와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그 이름을 부르며 호랑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두려움에 떨던 마을 사람들조차도 없앤 것은 아니었지만 점차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다. 호랑이는 그동안의 외로움과 오해를 털어놓았고 영수는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 결과 연등제는 호랑이와 사람들 간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되는 상징적인 의식으로 발전했다. 연등은 더 이상 호랑이를 제압하기 위한 무기가 아닌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으로 변화했다. 그 후로도 광주의 연등제는 매년 그렇게 이어졌다. 사람들은 호랑이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서로의 존재를 이해함으로써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무등산 아래 마을은 호랑이와 사람들 간의 조화로운 공존의 상징이 되었으며 어둠 속에서도 찬란한 빛을 발하는 연등은 평화로운 공동체의 깊은 상징이 되었다.